자, 그러면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2025년 첫 아침 라이브 네.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1월 2일. 그리고 아마 오늘, 내일 뭐 이렇게 또 휴가 쓰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첫 휴가를 이렇게 쓰시면서 새해를 좀 여유 있게 보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긴 한데, 자,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 뭐 미국 시장도 1월 1일은 안 열리잖아요, 그죠? 예, 안 열립니다. 그래서 네. 지난해 한 1년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는데 네. 한번 지수로 한번 보실래요? 지수로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가 좀 안 좋았죠. 네. 코스피가 안 좋았던 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일 건데 S&P 500이 한 24%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이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만큼 올라갔다라는 건 정말 뭐 역대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진짜 우리가 되게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항상 하던 얘기가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게 뭐 이런 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얘기했더니 바로 이조 기자가 반발을 하는데 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자조적인 얘기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뭐 어떻게 자본이라는 게 글로벌 자본이라는 게 그 수익률이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하나 정도 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국장 탈출이 지능순인 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국장을 떠나서 미장이 아닌 곳으로 갔다면 네. 거기서도 뭐 썩 별로 좋지 않은. 썩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강달러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었고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AI가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와중에 네. 여기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올랐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애플 우리 비혁신의 대명사인 애플 지금 뭐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면서 지난해도 거의 한 30% 가까이 올랐고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시가총액 뭐 2위 하는 업체가 1년 동안 거의 170%가 올랐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은 뭐 350%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네.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근데 다시 보시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2.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속해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에 비해서 다우존스도 한 12% 정도 올랐으니까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올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냥 안 올랐다가 아니라 어디가 올랐고 어디가 안 올랐는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다우존스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코스피보다는 좀 나았겠지만 뭐 나스닥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서운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지 뭐 나머지 뭐 저기 뭐 까크 지수, 프랑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그 다른 부분이 아니라 뭔가 기존에 있는 질서가 깨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가 깨지게 되니까 기존 질서에 있던 쪽에서는 좀 어려움을 좀 겪었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쪽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한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시장에서도 많이 올랐던 회사들은 뭐 제닉이라든지 뭐 이게 뭐 실리콘2 뭐 네. 이런 데들은 뭐 수백 %씩 올랐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코스피는 우리 그런 얘기 좀 했었습니다. 그 서학개미가 떠나서 코스피가 안 좋은 거냐? 네. 코스피가 안 좋아서 서학개미가 떠난 거냐? 정프로님 어떻습니까? 서학개미가 많이 생겨서 코스피가 안 좋냐? 코스피가 안 좋아서 떠났냐? 예. 후자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안 좋아서 떠난 거지. 서학개미 물론 이제 서학개미가 장에 미친 안 좋은 영향도 뭐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들이 뭐 괜히 떠납니까? 잘 되는데 왜 떠나? 예, 그냥 떠날 일은 없죠. 그거를 이제 저희끼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네. 이 모든 게 다 삼성전자 때문이다. 삼성전자?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도체 샵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워낙 큰 시가총액의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를 통으로 샀다, 통으로 팔았다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HBM, 그러니까 AI 흐름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아쉬움, 그리고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2025년에 약간 다운 사이클로 갈 것이
그 작년 하반기에는 이미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외국인을 중심으로 반도체 샵에서 반도체 지수를 이렇게 팔기 시작했을 때 그럼 외국인 주식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그 좀 환율도 좀 세지고 그러면서 지수 수익률이 좀 안 좋아지고 지수 수익률이 안 좋아지니까 서학개미가 빠지고 서학개미가 빠지면 또 수급적인 약세가 좀 나타나게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좀 안 좋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쪼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따가 뭐 수출 지표 말씀드릴 때 좀 더 생생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결국은 그 우리나라의 경제가 글로벌하게 판이 바뀌고 있는 거에 잘 올라타고 있냐, 네. 잘 올라타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모습들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예를 들면은 뭐 화학 업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원래 화학 업종은 시클리컬 사업이라고 불렀어요. 네. 경기 좋으면 올랐다가 경기 안 좋으면 내렸다가 이게 화학 업종을 거의 한 지난 10년간 어떤 지배하던 원칙 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클리컬하게 이걸 잘 맞춰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네. 그걸 반대로 가신 분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었죠. 근데 물리더라도 뭐 기다리면 다시 올라온다라는 것이 기존의 그 어떤 규칙 같은 거였습니다. 네. 근데 그런 규칙이 완전히 깨져버린 게 지금 화학은 더 이상 누구도 시클리컬 사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에 의존해서 최근 한 10년 이상 그런 시클리컬을 겪어왔지만 네. 이제 중국이라든지 중동에서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서 깨진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시클리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는 미국의 PMI 지수, 그 이제 제조업 지수하고 네. 거의 똑같이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깨져버린 게 PMI 지수는 이미 내려왔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올라갔던 부분은 AI 투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PMI랑 따라다니던 그 반도체 지수가 지금은 이제 AI 투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AI 흐름에 올라간 반도체는 그 흐름을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고 네. AI 흐름을 못 따라간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운사이클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2024년이 굉장히 힘들었던 정말 큰 이유가 우리가 그동안 인지하고 있던 경제 상황하고 아예 다른 판이 형성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 변화를 좀 빠르게 캐치하고 따라가신 분들은 그냥 뭐 좀 괜찮았을 건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따라가셨던 분들은 좀 작년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증시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느끼는 요인은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뉴스는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6,838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와, 사상 최대인 거죠? 사상 역대 최대. 최대입니다. 네. 작년 이맘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반도체가 적자였습니다. 네. 그래갖고 우리나라 수출도 안 좋았고 GDP도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회복되고 GDP가 좋아질 거다. 다만 금리가 높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굉장히 부진할 것이라 네. 경제적 수치에 비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작년 이맘때쯤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와 진짜 막상 그 상황을 경험해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감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뭐 어떤 정치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이게 도대체 막 어디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예 미래가 안 보인다. 네. 우리는 뭐 끝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경제 사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수출 지표가 사상 최대가 나왔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이 상황들을 납득하실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뭐 진짜 뭐 내 삶은 너무 팍팍하고 주가는 더럽게 안 오르는데 수출 지표는 사상 최고라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네. 싶은 건데 경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요인은 결국 현재와 미래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8만 한 7천 원 찍던 게 지금 5만 3천 원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주주들은 어마어마하게 열이 받아 있죠. 네.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1월 달에 성과급에 대한 지표가 구체화될 건데 수출 좋았잖아요. 연봉의 한 50%까지도 나올 거랍니다. 정프로님 삼성전자 안 가지고 계시죠? 저는 없죠. 만약에 삼성전자 주주 입장이었다면 네. 내 주가가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네. 삼성전자 임직원들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임직원들은 네. 연봉의 50%까지
성과급을 받게 될 것이다. 괴리가 굉장히 크게 날 것 같아요. 뭐 받으라고 하세요. 저랑은 뭐 상관없어요. 아, 정프로님 좀 중강 좀 해주세요. 새해에는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 연봉의 반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최대 한 절반까지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 올해 1월에 나옵니다. 근데 권 팀장님이 그동안 누차히 말씀했던 것처럼 수출은 좋은 거는 우리 매달 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수출 좋은 거는 올해 실적이잖아요. 그럼 올해 근로자들에게 그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네. 왜 할아버지 목소리가 됐어요?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스테로이드 맞고 해갖고 지금 많이 나아가고 있는데. 미치겠다 정말. 그러면은 좋은 데를 보겠습니다. 네. 네. 그 반도체 역대 1위 수출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열받는 얘기겠죠. 네. 무슨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디스플레이 정말 망했다고 생각하셨죠. 플러스입니다. 네.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76.7%. 컴퓨터는 그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네. 많이 나온 겁니다. 자동차는 뭐 피크아웃 얘기 많이 했었죠. 거의 올해 작년 한 2분기부터 피크아웃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0.1%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현대차는 여전히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역대 순위로 따지면 전년 대비해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박은 17.6%. 네. 이거는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좀 안 좋은 데는 이제 석유 제품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망할 거라고 보이는 화학 제품은 플러스 5%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바이오헬스는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6,837억 달러. 역대 1위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국가별로 살펴볼까요? 네. 네. 미국이 많이 올라간 거는 다들 아시죠? 10.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마이너스 성장이 아닙니다. 6.6% 성장을 했고요. 아세안 지역, 뭐 포스트 차이나는 없다라고 우리가 작년 내내 얘기를 했지만 4.5%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소리 소문 없이 있었던 이유가 오히려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4.2% 성장하면서 역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뭐 올해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로 또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지금 네. 나온 숫자는 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숫자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또 우울해지는 거예요. 안 네. 그래도 열받았는데 뭐 역대 최대래. 그러니까 더 짜증나.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올해는 당연히 좀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다운 사이클로 돌아섰습니다. 트렌드포스에서 그 메모리 가격 그 1분기 전망을 했는데 디램은 8에서 13%, 낸드는 10에서 15% 가량 떨어질 것이다. 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범용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미 다운 사이클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수요가 약한 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1월에 들어서게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네. 지난 4분기에 미리 땡겨놨던 재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하락을 좀 더 악화시킬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2023년과 같은 반도체 한파가 닥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도 되게 옛날같이 느껴지는데 그때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 삼성전자의 DS 부분 임직원들의 성과급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1년 만에 이렇게 빨리 돌아선 것도 그동안의 반도체 사이클과는 굉장히 확연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포스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게 범용 쪽은 이렇게 꺾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AI 쪽을 향하고 있는 HBM이라든지 엔터프라이즈 SSD 같은 경우는 오히려 2분기 때 더 강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5년에도 HBM3E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급 부족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SSD 같은 경우는 2분기 이후에는 오히려 회복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60TB 이상의 고용량 제품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서버에는 SSD를 안 씁니다. 네. 옛날 그 HDD를 씁니다. 돌아가는 거요? 돌아가는 거.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라고 불리던 네. 드드드드 소리 나는 거. 예. 그거를 씁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쓰냐면 싸서 쓰고요.
그 거기는 훨씬 더 고용량의 저렴한 가성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버는 그동안 HDD를 써왔습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 낸드 플래시로 바뀌게 되면은 서버 시장도 이제 굉장히 좀 낸드 플래시 회사들한테 주요한 수요차가 될 거다라고 기대가 있었는데 네. 이것도 난데없이 찾아왔던 건 AI 때문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AI 때문에 찾아오게 된 거는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네. 굉장히 잘 망가집니다. 이게 아, 학습을 막 하다가 네. 중간에 막 뻥나요. 네. 뭐 서버 하나가 이렇게 나간다든지. 네. 그래요? 그러면 어디까지 학습해놨는지를 계속적으로 적어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적어놔야 되는 상황에는 좀 빠른 속도의 메모리가 필요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훨씬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HDD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를 쓰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서버 내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고용량의 SSD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60TB 이상의 SSD가 서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여기 난데없이 낸드 플래시 회사들한테 이것도 그 고용량 60TB 이상을 만들어 놓은 SSD를 중심으로 여기가 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어디죠?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자회사인 솔리다임 같은 경우가 그 인텔 시절에 만들어놨던 60TB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SSD가 서버향 SSD를 만들고 있고 이거는 2025년에 공급업체들이 수요 충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하고 있고 수요도 증가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솔리다임 인수할 때 좀 말 많았었죠. 그때 사기당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공장 샀는데 네. 뭐 중국에다가 엄청 수출 규제 같은 거 하면서 못하게 했으니까 사기당했다 그랬는데 뭐 물론 뭐 그게 지금이라고 해서 뭐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중국에 대한 반도체 견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이게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어쨌든 작년에는 솔리다임 인수를 가지고 좀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반도체는 어쨌든 이게 그 아예 이제 통으로 반도체는 좋다, 네. 반도체는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반도체 중에서도 AI에 올라탄 반도체는 괜찮을 거고 그렇지 않은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CXMT 같은 중국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그 전기차에 대한 수출 감소가 이게 제가 여기 나온 걸로 봤을 땐 전기차 수출 감소가 마이너스 30%거든요. 네. 그러면 야, 이 자동차 완전 끝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에 하이브리드 수출이 33% 증가하면서 네. 오히려 그걸 다 만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역대 2위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두 가지죠. 원래 잘하던 거는 어떻게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뀐 거에 맞춰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동안 잘 못했던 거는 좀 더 잘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콘텐츠라든지 뷰티라든지 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성과들이 괜찮았습니다. 네. 지난해 농산물 식품 수출은 7.6%, 화장품 수출은 20.6%가 늘었는데요. 그 농산물 수출은 4년 연속으로 그리고 화장품 수출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숫자가 굉장히 네. 좀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주호 기자가 잘 아는 분야일 건데 그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대표 주자들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었습니다. 바이오시밀러가 50%를요. 예, 유럽 시장은 그 바이오시밀러에서는 거의 미국만큼이나 큰 시장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같은 바이오시밀러 대표 주자들이 50%를 넘어섰는데요. 이 부분들은 바이오시밀러가 우리가 뭐 신약을 개발하지 못한다는 게 어쩌면 우리가 막 신약 개발할 때는 엄청나게 이걸 치켜세워 주는데 네. 이거를 바이오시밀러 되는 거는 그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 정도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국가 간의 어떤 그 재정 여력이 좀 약해지면서 신약 개발한 것보다 바이오시밀러 개발한 걸 더 좋아합니다. 네. 국가들이 뭐 이거 신약 개발하게 되면 되게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바이오시밀러는 오히려 신약의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면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대해서 이제 그 유럽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 이렇게 잘 뭐 특별히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혁신 기업들은 이미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해서 5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네.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출이 작년에 최대를 기록을 했다는 소식 관련해서 여러 산업 분야별로 한번 좀 짚어주셨고요. 자,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코스피 전망 관련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머니투데이가 증시 전문가 17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는데요. 그 올해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이 한 70% 정도 나왔다고 하고요. 상방은 제한된 반면에 하방 리스크는 좀 클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코스피 저점을 한 2,700으로 예상한 응답자가 전체의 한 37.6%. 올해 예. 저점이 2,700이요? 고점이요. 아, 고점이. 예, 예. 네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이거 머니투데이에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건데요. 고점이 2,700 이하일 것이다가 64명, 그러니까 37.6%로 가장 많았고요. 2,800 이하가 34.1%, 네. 3,000은 뭐 11.8%로 좀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대충 이 정도고요. 네. 저점은 2,300 이하로 본 사람이 꽤 많죠. 네. 이만큼이 2,800 이하니까. 거의 80% 되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저점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고점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럴 때 또 정프로님 한번 전망 한번 해주시죠. 네. 그냥 지금 저 코스피 포인트에서 그냥 위아래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한 1, 200 뭐 이렇게 그냥 찍은 것 같아 보니까. 네. 저는 그래 저 전망들이 참 뭐 매년 느끼지만 약간 무의미하다. 네, 생각을 합니다. 내년은 올해죠 이제. 올해는 갑니다. 어디 갑니까? 올해는 국장이 좀 가요. 음. 네, 올해는 국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들 탈출하시겠구만. 네, 올해는 더 하실 얘기가 없는 겁니까? 갑니다 말고는? 뭐 이렇게 뭐 왜 간다라든지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는 없지 나도. 네, 그냥 감인데 올해는 코스피가 갑니다. 그래서 뭐 말하면 뭐 2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결론 그래서 갑니다라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약세장을 예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트럼프의 정책 리스크가 1순위로 꼽혔습니다. 네. 그 가장 많은 응답자 63%가 트럼프의 외교 경제 정책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까지 이 수출이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 수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 지난해에 가장 중요한 그 수출의 버팀목이었던 반도체가 올해는 아무래도 범용 반도체만 줄더라도 이게 플러스 성장을 하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관세 등이 생겼을 때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뭐 그런 쪽들이 좀 괜찮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가장 부정적인 이야기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리스크 요인으로 꼽혀진 부분들은 응답자의 55.3%가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 초에 바로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빨리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 1분기 이후는 돼야 되겠죠? 네. 그 정도로 일정- 좀 보시죠. 네. 일정 어떻게 보세요, 정프로님? 일단 지금 제가 전망을 좀 너무 좀 부적절하게 한 것 같아서 왜요? 사람들이 좀 반발이 좀 세네요. 그래서 코스피 간다 그랬다고 반발이 세다고요? 골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저세상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정반골 때문에 예. 전망을 그렇게 했다고. 지금 제가 욕을 좀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승엽 보시느라 못 드셨구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1분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니까
내일 제가 윤지호 센터장님, 윤지호 대표님, 전 네. 대표님을 모시고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야권에서 얘기를 네, 해보려고 네. 그러는데 지금 대충 어떤 시나리오들이 좀 그려지고 있냐면은 원래 지수는 선행하는 경향을 좀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좋은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됐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의 실적에 비해서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낮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적을 코스피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에서 뭐 기업의 실적이 더 좋아질 거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언제 이 저점을 인정하고 반등의 기미를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는 실적이나 수출이 좀 내려오고 여기가 대충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좀 반등하는 시점 네. 아니면은 애널리스트 이거는 윤 대표님이 종종 하시는 얘기인데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점점 내려오고 있는 시점 네. 네. 그때가 오히려 그 가격 원래 최고의 호재는 싼 가격이라는 그렇죠. 얘기들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지난 연말에 만났던 펀드 매니저들도 이게 지수가 워낙 낮은 수준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가격이란 메리트 때문에라도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가 생긴다라는 네. 부분들이 좀 올라갈 것을 연결을 해주는 건데 그럼 수출 지표가 꺾이거나 뭐 그랬을 때 이거를 다시 반등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올 텐데 그 시점에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막 1월 돼가지고 진짜 막 전 세계를 상대로 칼을 휘두를 건데 우리가 거기에 같이 맞장구를 쳐줄 칼을 휘두르거나 아니면 방패로 이거를 어느가 올지를 잘 막거나 네. 해야 되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 리스크는 그 자체로도 이제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있지만 그 지금 뭐 증시에서 걱정하는 요인은 이게 외부적으로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우리가 잘 대응해내야 되는 시점에 국내 정치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정치 리스크를 위험 요인으로 꼽은 응답자가 55.3%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는 경기 침체,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미흡한 증시 부양책, 미국 증시의 약세, 원화 약세 지속 등을 올해의 그 위험 요인으로 꼽았고요. 네. 올해 증시에 기대할 만한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올해 증시에 기대할 만한 거. 예. 불확실성의 해소죠. 불확실성 해소. 네, 그것도 그거고 그냥 정해진 미래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죠? 금리 인하. 아, 금리 인하. 예, 네.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한국의 금리 인하 정도가 좀 정해진 우리에게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경제신문에서는 국내 펀드 매니저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펀드 매니저의 90%는 네. 올해 코스피 지수가 전년보다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40%는 8% 이상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아까 그 지표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났지만 어감의 차이가 정도가 좀 있습니다. 네. 네. 이 어감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그 종가 기준에서 오를 네.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네, 작년에 이제 내려온 게 있잖아요. 네. 네. 그 작년에 10% 내려온 거를 최소한 만회라도 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그게 좀 애매하다라는 거고 종가 기준에서는 이거보다는 오를 것 같냐라는 부분에서는 오를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1분기 지나면서 경기는 최악으로 갈 거고 네. 2분기 역시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을 건데 2분기부터 주식시장은 회복을 할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경기는 최악인데 그때부터 주식시장은 다시 활기를 좀 띨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경향성을 보일 때 딱 네. 그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지금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포인트랑 굉장히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2분기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점에 우리가 어디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네. 분명히 지수는 경기하고 같이 가진 않습니다. 네. 지수는 먼저 가는 경향을 그렇죠, 보이고 그렇죠. 있고 예. 근데 진짜 안타까웠던 거는 지난해 하반기가 우리 나름 그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 그럼 최소한 한 3분기까지라도 지수가 좋았어야 됩니다. 근데 지수가 먼저 꺾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꺾인 상황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반등하는 시점은 대충 내년 1분기, 2분기에 좀 어려움 겪으면서 하반기 넘어가면서 이렇게 그 경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지수는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은 되는 건데 네. 이게 뭐 박병창 이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싸다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싸다는 것보다 더 좋은 거면 오를 거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환율이 높다라는 거는 굉장히 환율이 높다는 것 자체로 내려온다라고 전망할 수는 없고 네. 여기서 이제 환율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굉장히 싸다, 들어갈 만하다라는 인식이 만들어질 때 환율이 내려온다라는 얘기인데 그 모멘텀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수 전망들은 그렇게 뭐 솔직히 뭐 이런 정도 지수 전망은 뭐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서 반등의 기회가 생긴다면 하반기인데 그 하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는 이 관리라는 거는 항상 그 리더십, 네. 정치적 리더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해 나갈 것인가가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펀드 매니저들하고 얘기해 봤을 때 올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중에 하나로 저게 있었대요. 그 고려아연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고려아연이 펀드 매니저들을 그렇게 시총이 막 바뀌어서 그랬습니까? 네. 이 벤치마크를 맞추면서 가야 되는데 네. 이게 고려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벤치마크를 가지고 있었던 그 펀드 매니저는 엄청 고생한 거예요. 네. 이게 그냥 변동성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이게 벤치마크에 고려아연이 없었던, 그러니까 자기 포트폴리오에 고려아연이 없었던 회사 입장에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뭐 벤치마크 상으로 자기가 데미지를 입을 건 없는데 네. 네. 너무 올라가 버렸으니까 좀 못 먹은 게 너무 아쉬운 그런 게 있다는 건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밸류업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밸류업이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실망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밸류업에 대한 인식은 제도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습니다. 올해 고려아연 같은 회사 분명히 더 나올 겁니다. 네. 그때 고려아연 처음 터졌을 때 권 팀장님 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고려아연 너무 커서 이게 땅 묻히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예. 그런 일들이 이제 뭐 원래 그런 겁니다. 위로 먹을 게 많으면 네. 밑으로 먹을 거를 탐내지 않습니다. 근데 위에 상방이 어느 정도 막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업사이드를 내기 위해선 기존에 있는 거를 쥐어짜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쥐어짤 때 쥐어짤 여지가 제일 큰 부분이 뭐냐? 대주주가 편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대주주가 편취하고 있었던 그 가치를 짜내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올해는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여의도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도 공통적으로 연말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뉴스까지 한번 봐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뉴스가 길어지냐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장이 10시 시작이죠. 장입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우리 권 팀장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고요. 그리고 그 뒤에 오시는 분들도 저 추가로 저희가 좀 모셔서 네. 올해 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뭐 시간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뉴스도 여유 있게 가고 있고요. 예.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 지경학적인 얘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미국에 가야 하나? 제조강국 코리아 최대 위험은 트럼프.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국가 펀더멘탈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제조강국이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으니까 또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의 CES를 갈 건데 네. 작년에 그 CES 안 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CES 참관기에 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 간 사람들이? 안 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온라인이나 이걸로 보면서 이제 거기 테크 전문가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야 이번에 좀 어땠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CES의 혁신상의 절반을 한국이 받았다. CES 참가 기업 중에 한국이 3위를 차지했다. 네. 그걸 보고서 역시 한국이 CES를 나갔구나. CES에서 인정받고 있구나. 라는 부분에서 일단 CES 안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네.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 CES는 가전 전시회 아니냐. 네. 가전 전시회라고 한다면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가전 전시회잖아요. 그럼 전 세계를 상대로 가전 제품을 파는 나라가 몇 개나 있냐?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중국, 네. 독일. 이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높다라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위상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위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 가전 전시회에 너무 많이 진출하는 것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쳐줄 건 아니다. 원래 안 간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산업 어렵다 얘기하고서 뭐 일본을 본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일본의 뭐 고부가 화학산업 이게 일본이 고부가 화학산업을 하게 된 거는 우리나라의 화학산업한테 완전히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정도의 지위에 있었다는 거를 좀 한번 체감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고 그 지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제조 강국 코리아를 만들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요처가 성장하고 있었던 거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조업을 거의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서 우리가 만든 제품을 중국이 가져다 조립을 해서 미국에다 파는 구조. 네. 이 구조가 우리나라의 지난 한 20년 동안 3배 이상 성장하는 그런 국면을 만들어줬던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 뭐 중국은 이미 과잉 공급으로 가 있고 미국은 자기네가 직접 하고 싶다 그러고 네. 있고 유럽은 뭐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유럽, 중국, 미국 세 개를 합치면은 전 세계 경제의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어디다 팔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 변화의 시기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하는 거는 어떻게 이 시대 변화에 맞춰서 잘할 것인가? 네. 못하던 거는 어떻게 좀 더 잘해볼 것인가? 거기서 못하던 거 잘하고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렇지. 네.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아 1편 보고 나는 별로 안 보고 있어요. 어때요? 나 1편 딱 보니까 와 약간 좀 고개 갸웃해지던데. 아니 재밌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아, 느낌을 직접 말씀해 나 주시면 그렇게는 난 못하지. 네. 근데 네. 저는 그런 것보다 네. 오징어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네. 넷플릭스 역대 그 시청 시간 1위 콘텐츠거든요. 네. 전 세계 1위. 그래서 오징어 게임 2가 나오자마자 첫 주 시청 시간이 4억 8,760만 시간. 역대 1위를 바로 차지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콘텐츠 그리고서 92개국에서 1등했습니다. 네. 아니 뭐 대단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가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뭐 우리 원래 1등 아니었나?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1위를 계속적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누적 시청에서를 따지더라도 그러니까 아예 총 시청으로 따지더라도 1위가 오징어 게임 1으로 2억 6,520만 뷰로 1등이고 2위가 종이의 집 3위가 르팽. 르팽? 루팽. 아, 루팡. 아, 네. 네. 프랑스 드라마 루팡. 네. 4위가 종이의 집. 네. 5위가 종이의 집. 6위가 루팡. 아 종이의 집 시즌별로. 예. 아 종이의 집이 엄청나게 성공했구나. 예. 종이의 집, 루팡이 거의 다 쓸어잡고 네. 있는데 근데 1위는 오징어 게임. 아 그래요?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이제 올라가겠지 뭐 그렇죠. 순위.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도 이제 그 휴일 동안 다 봤거든요. 네. 네. 근데 봤는데 저는 솔직히 그 1부에 비해서 2부가 덜 재밌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시즌 1에 비해서 시즌 2가. 예, 예.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 야 이게 재미가 있든지 없든지 이게 어마어마한 콘텐츠구나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벤져스 볼 때도 볼 때마다 원이 더 재밌는 것 같은데 뭐 3 나오면 2가 더 재밌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역대급 흥행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주도하는 그런 혁신 산업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제 오징어 게임 얘기를 좀 먼저 드렸고요. 그러면 이 첨단 제조업 한국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본다면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3배 성장했던 건 결국 스마트폰, 네. 디스플레이, 자동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화학, 철강 뭐 이런 부분들, 조선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고민은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단기간에 수출은 좀 좋아질 겁니다. 네. 거기다 공장 짓게 되면 기자재라든지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미국으로 이제 수출을 해야 되니까 좋아질 건데 그럼 우리나라 제조업은 괜찮을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어디에다 수출을 하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연초부터 좀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에던 포즈 피터슨 경제연구소 소장과 인터뷰를 한 부분에서 그 한국이 조선과 반도체 역량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니까 네. 요걸 카드로 잘 이용하면서 관세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영역이겠구나. 올해 1년 내내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이겠구나 좀 네.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R&D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뭐 2번, 3번 얘기해봐야 뭐 네. 입만 아픈데 R&D는 GDP의 선행지표로 우리나라 GDP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지표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 연초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그 핵심 인재들을 어떻게 일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2가지 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 보상을 잘 주는 겁니다. 네.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게 뭐 단순히 현금 보상만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뭐 RSU 같은 거, 주식 보상 같은 거죠. 주식 보상 줘가지고 기업의 성장을 함께 해라. 그렇게 주자라는 게 한 축에 있고 네.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는 고용 유연성을 높이자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핵심 인재들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할 거면 빠져라. 네. 이게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냥 뭐 안정적으로 있으니까 좀 덜 받아도 돼. 그러면 그냥 그거는 현상 유지 정도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 전체적으로 진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열심히 하는 쪽에서는 혁신적으로 많이 밀어주고 네.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유연성을 가져가면서 좀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선택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부분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네. 구조개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뭐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계속 얘기했던 구조개혁 우리나라가 올해는 반드시 필요할 거고 네. 구조개혁이라는 건 언제나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그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갈등 유발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결국은 정치의 영역이 네. 좀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새해 첫날 뉴스3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 한 해도 우리 권순희 팀장님이 아침에 또 뉴스를 잘 전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뉴스 3이라는 게 꼭 뉴스 3개만 전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뉴스 3의 어떤 그 큰 테마 3개가 있는 거고, 통상 보면은 네. 30개예요. 그러니까 뉴스 30 정도 돼요. 여러 뉴스들을 잘 이렇게 모아서 맥락에 맞게 네.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는 뉴스 3 코너니까 이 뉴스 3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좋은 뭐 정보들 뉴스들 정리 잘 해주시기를 다시 빼먹은 한번 거 한마디만. 한마디. 네, 한마디. 제발 기업들이 GPU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GPU? 우리나라 기업들요. 진짜 그 엔지니어들 만날 때마다 네. 아니 왜 다들 AI의 시대가 왔다 그러는데 왜 회사마다 엔지니어들은 GPU 투자를 안 해줘가지고 네.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가? 음.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AI 시대를 이렇게 뭐 따라가자 그러고 AI 시대가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네. 투자를 해야죠. 그렇죠. 투자를 해서 최소한 인프라 정도는 만들어 줘야 엔지니어들이 거기서 뭐라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AI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실질적인 투자와 좀 GPU 좀 샀으면 좋겠다. 네. 라는 얘기 뭐 연초에 드리겠습니다. 네, GPU라는 게 이제 AI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이건 필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조금 더 좋은 거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도 비타민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필수죠. 뭐 있으면 좀 더 좋고 이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오소몰 이뮨이라는 요거 이제 설명해 뭐 합니까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예, 네. 이것도 배경색이랑 너무 똑같네. 네. 자, 오소몰 이뮨. 요거는 이제 비타민계 에르메스라고 할 수 있는 그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거 한번 좀 뜯어볼까요? 이게 그 네. 동아 소시홀딩스에서 수입해서 음. 판매하잖아요. 이게 독일 제품인데. 아 그래요? 네. 원래는 독일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선물로 많이 사시지. 선물로 많이 사오던 걸 네. 이거 사람들이 많이 사오네. 그래갖고 이제 동아 쪽에서 우리가 수입해서 판매할게라고 했던 건데 네. 동아에 있는 분에게 제가 선물로 이걸 드립니다. 왜? 본인들도 못 써요. 근데 이제 요거를
원래 이제 뭐 병행 수입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 인터넷 가면 그렇게 막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동아제약에서 이걸 한국인에 맞게 또 포뮬라를 약간 또 맞춰서 네. 그거를 이제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아, 네, 요거는 이제 그냥 막 병행 수입 이런 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한국인에 맞게 포뮬러를 좀 더 바꾼 그 정품으로 네. 출고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건 설명문도 한글로 또 돼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멀티비타민과 미네랄 요거 반드시 한번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요건 선물하기도 참 좋죠. 뭐. 정말 좋죠. 네, 자 가격은 얼마라고요? 네. 7일분이 29,800원. 이거 맞아요? 일주일분이 29,800원, 2주분이 57,800원, 31일분이 89,700원.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아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이렇게 둘, 31분이? 넷, 둘, 넷. 아 이게 한 달분인가 네, 보구나. 89,700원. 이거 네. 굉장히 저렴한 건데요? 자, 하여튼 멀티비타민, 오토몰, 이뮨. 네, 우리 또 뭐 수험생이든 뭐 우리 또 일 열심히 하는 남편, 뭐 아내 많이들 네. 선물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싸면은 물 탔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네요. 물탐 또 어때? 좀 탈 수도 있지. 뭘 그거 갖고 그래.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비타민 C, 뭐 비타민 E, 비타민 B 등등 좀 비타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약간 좀 그래서 공복에 먹으면 약간 속 쓰려. 난 내 느낌 아,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예, 내 느낌 그래. 그래서 뭐 좀 드시고 드시라고 꼭 제가 말씀드립니다. 속이 너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먹으면 약간 속 쓰려. 너무 시더라고. 네, 여기 이제 진짜 정품이라 더 그렇습니다. 네. 자, 요거 지금 저희 링크 위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오또맘 아니고요, 오또몰. 오또맘은 또 다른 비타민을 주시는 분이고. 자,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